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를 이어서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4페이지에 바로 3번 민족을 말살하고 전쟁을 내몰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요. 교과서는 48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자, 기억해줘요 여러분들. 1910년대는 무단통치, 그 다음에 1920년대는 문화통치. 정확히 얘기하면 1920년대 전부 다 하고 30년대 초반까지는 문화통치라고까지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제 1930년대 초중반 정도서부터 이때 갑자기 좀 전 세계적으로 대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쟁에서 연합군에 해당되는 나라들이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되게 돈을 많이 빌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이 바로 그들에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군수 물품들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세계 1차 대전이 딱 끝나고 나서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이제 공장이 산업이 되게 많이 발달했던 나라로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연합군은 당시에 패전국가였던 독일과 같은 나라에게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었었고, 이것 때문에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마터면 완전히 무너질 뻔하기도 했었어요. 나라 경제가 완전히 박살났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건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미국은 이때 당시에 독일한테 너무 많은 것을 이제 요구하지 말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독일에게도 뭐 저리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세계 1차 대전에 의한 혼란은 어느 정도 이제 점차점차 잠재워지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 미국은 세계 최고의 대호황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경제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미국은 당시에 생산만 많이 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이 그 물건을 다 사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미국의 공장 주인들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도 않는데, 그런데 생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사가는 경우가 많았었으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무한대로 이때 당시에 공장을 돌려가지고서 많은 공산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소비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미국의 공장들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물건의 생산을 많이 했는데 이 물건들을 해외에다가 판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되면서 만들어 놨었던 그런 상품들을 창고에다가 쌓아놓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창고에다 쌓아놓은 다음에 아무리 기다려도 이것들이 소비가 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 공장 주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많은 양에 해당되는 물건들을 생산하게 됐던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생산했었던 물건들을 쌓아놓을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 이 물건들을 사갈 수 있는 사람도 없게 됐고, 자, 그리고 이 물건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이 비용을 이때 당시에 공장 주인들이 더 이상 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미국의 경제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겪게 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바로 미국의 증시가 대폭락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주식을 샀던 많은 사람들은 이때 당시 이 폭락 때문에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돼버리게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행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주식이 담보로 갖고 있었었는데 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는 바로 공장 주인에게 추가적으로 더 담보를 요구를 하게 되었고, 이 공장 주인이 이것에 대해서 담보를 더 이상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자 미국의 은행들은 미국의 공장들을 막 압류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이른바 이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거대한 혼란이 오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공장들은 돈이 당장 없으니까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노동자들은 다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소비자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을 전부 다 해고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비자들은 더 이상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시중에 넘쳐났었던 물건들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됐고, 이것의 결과 바로 공장 주인들은 또 물건을 못 팔게 돼가지고서 데리고 있었던 노동자 중에 일부를 또 해고를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미국의 바로 이 경제 대호황은 말 그대로 완전히 경제 대공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국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나머지 미국은 기존에 미국이 바로 유럽에 있는 여러 개의 연합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에게 돈을 빌려줬었는데, 이 미국은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게 너희들에게 빌려줬던 돈 좀 갚아라라고 요구를 하게 됐었어요.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굉장히 많은 그런 연합국에 해당되는 나라들은 자기네들도 지금 전후를 복구하는데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 주간에 돈을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전쟁 배상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었던 독일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고, 그 순간 독일의 경제는 그 승전국들에게 배상금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경제도 완전 나락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국가 운영이 되지 않게 되면서 이 독일의 바로 독일의 돈을 이제 마르크화라고 하는데, 이 마르크화의 가치가 말 그대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땅 한 조각을 사는데 지폐로 수레 하나를 갖고 가야지 땅 한 조각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이제 공황의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미국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경제 대공황의 시작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기존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나라들의 경우에는 식민지에 들어왔었던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본국에서 생산하는 물건만 바로 식민지에 공급을 하고, 식민지에 생산되는 재료들은 본국만 가져가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수행해 함으로써 어떻게 이제 그 경제 대공황을 이제 벗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독일과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식민지를 다 뺏겼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열받았던 국민들이 독일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르짖자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열심히 지지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가장 극단주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에게 엄청나게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당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본은 심지어는 이 1920년대 당시 때는 다이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이 일본에서도 나라들 민주주의의 꽃이 막 펼쳐나가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경제 대공황이 딱 터지게 되자 일본 경제는 사실 수출로서 먹고 사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전부 다가 본국의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외국에서부터 수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일본은 다른 나라에게 수출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일본 내 경제도 말 그대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러자 다른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이 경제 대공황을 겪어 나가는 것을 보고서 일제도 저런 방식으로 경제 대공황을 이제 벗어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문제는 일본이 차지했었던 그런 이 식민지는 기껏 해봐 조선하고 그 다음에 타이완, 대만 정도에 불과했었어요. 이 두 군데의 인구수를 다 합쳐도 이때 당시에 일본의 인구수를 따라오지 못했을 겁니다. 때문에 일본은 바로 이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전 세계 나라들이 전부 다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바로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땅을 식민지로 삼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른바 민족 말살 정책이 시작이 되게 됐던 것이에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배경에서는 세계 대공황으로 일본 경제가 하락을 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일본은 식민지를 확대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이 대공황을 극복을 해보고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식민지로 삼고자 했던 지역이 바로 중국이었던 거죠. 때문에 중국 지역은 그때 당시엔 청나라가 망했어요. 청나라의 뒤를 이어가지고서 이른바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했던 상황이었지만, 그 중화민국 자체도 사실 이제 군벌들끼리 내전을 벌이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분열되어 있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서 일본은 이 만주 지역과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중국을 아예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군대를 키워나가야겠죠. 때문에 식민지 확대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해 나가보자.
침략 전쟁을 이때 당시에 벌이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 침략을 하게 됐었고 거기에 플러스 침략을 하려고 한다면은 군대가 커져야 되겠죠. 군대가 커지게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군대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군수물자가 많이 필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산업을 군수산업을 엄청나게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1번, 배경에서는 빈칸이 되었습니다. 세계 대공황. 이 세계 대공황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일본에 박스. 동감 1번, 군수산업 육성. 그 다음에 동감 2번, 식민지 수탈. 빈칸이 되었습니다. 식민지 수탈. 식민지 수탈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만주사변, 만주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서 만주를 침략한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일전쟁,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전쟁을 점차 확대를 해나가게 됩니다. 만주는 그때 당시 청나라가 망했는데 당시에 이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면서 명분이 뭐였냐면 멸망했었던 청나라의 황실을 다시 한번 복구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때 당시 만주를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멸망했었던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때 당시에 앞장 세워서 만주 지역에다가 만주국이라고 하는 일본의 명령만을 듣는 괴뢰 국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만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서 바로 그 만주국이라는 나라의 황제로서 이 푸이를 세우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은 푸이가 자기 마음대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 만주국의 모든 내정들은 전부 다 일본인이 알아서 처리했기 때문이죠. 이때 당시에 이 중국 자체는 국공내전이라고 해가지고서 중국 국민당의 후계자를 볼 수 있는 장게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공산당을 만들었었던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부에서 일종의 내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내전을 이용해가지고서 바로 그 틈을 타서 이 중국을 침공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던 일본군은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중국을 칩니다. 국제사회가 그럼 그것을 그냥 내뒀었느냐? 국제사회에서는 전체 1차 세계대전과 같은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가들 사이에서의 관계 같은 것을 나름대로 조정해주는 국제협의기구를 하나 만들자라고 해가지고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기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이게 바로 유엔의 전신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국제연맹은 경고를 했었지만은 당시에 일제는 국제연맹의 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국제연맹을 탈퇴를 하면서 전 세계의 비난을 무릅쓰고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되게 안 좋아했었던 미국은 당시에 바로 이 일본에게 석유와 같은 전략 물자 같은 것을 판매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처음에는 일본은 그 조치를 묵묵히 감당을 해냈어요. 왜? 아직까지 미국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비행기도 기름을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차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가 기름을 쓰는데 근데 그 기름을 공급할 데가 없다 보니까 그 기름이 나온다고 생각했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하다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아예 어떻게 해버렸냐면 미국의 하와이를 갑작스럽게 습격을 하는 이른바 진주만 습격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른바 미국에게 선전포고를 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되게 되자 여기에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미국의 전함 같은 것이 침몰하면서 이 미국이 한동안 패배를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열받아가지고서 일본에게 바로 이제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같이 참전하면서 일본도 같이 참전하는 그런 상황이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이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의 일어났었던 세계 제2차 대전 안에 있었던 이 전쟁을 읽어서 우리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평양 전체가 전쟁의 무대다 보니까 이 일본의 전쟁의 범위가 엄청나게 확대를 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거기에 그렇게까지 확대했었던 전선을 전부 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었느냐? 솔직히 말해가지고서 일본이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은 지금까지의 많은 교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일본이 장악했던 여러 지역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일본을 잘 따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가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그 중에서 조선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이 조선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일본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막 심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일본 국민에 걸맞는 대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해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사람들을 태평양 전쟁과 같은 바로 이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을 준 일본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었으니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바로 한국 친민화 정책 혹은 민족 말자 정책이라고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조선인을 일본인화해서 침략 전쟁에 바로 이 조선인 친구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행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2개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시민화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도 하죠. 목적에서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할 줄, 자 이들을 일본인 적어주세요. 일본인화 한 다음에 침략 전쟁에 동원하고자 함.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일본 제국에는 몇 가지의 등급에 해당하는 일본인이 있는데 일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1등급의 일본인이고 그 다음에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일본인이다. 그 다음에 만주하고 뭐 이제 대만 뭐 이런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3등급에 해당하는 일본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당시에 일본인하고 조선인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인들은 당연히 일본인 편을 들었겠지만 조선인과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바로 조선인 편을 들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일제에게 차별받고 있는 다른 민족들 사이를 또 이간질까지 시킨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조선인 사람들을 일본인을 제외하고선 남으로 우대를 해준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행했던 것이 바로 이 한국 시민화 정책이었고, 먼저 사람들의 정신부터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막 그냥 조선인 놈들은 맞아야지 정신 차려하면서 막 두들겨 패던 그 일본인들이 갑자기 뭐라고 하느냐, 일성공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프린트는 몇 페이지에 해당되냐면 5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일본과 조선은 바로 동조, 즉 조는 조상조자거든요.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즉 일본과 조선의 바로 조상은 같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일면 맞습니다. 일면 맞아요. 일본 쪽에서의 논리는 일본과 조선의 조상은 같으니까 같은 조상의 후손들끼리 우리 같이 뭉쳐가지고서 이른바 이제 그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하자 뭐 이런 식의 뭐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한국과 일본의 조상이 같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비록 백제가 멸망하고 나서 많은 유민들과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도 많은 유민들, 뭐 발해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가야의 유민들과 심지어는 일부 신라인들조차도 당시에 일본 쪽으로 건너가서 실제로 살아가지고 현재 일본인의 조상이 되긴 했지만 현재 일본인의 조상 중에서 일부에 불과했어요.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로 따져보게 된다고 한다면 당시에 일본 자체 내에서 아예 살고 있던 사람들도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 때 대표적인 토끼가 바로 빗살무늬 토끼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바로 불꽃 모양을 형상화시켰었던 교몬토끼라고 하는 토끼가 유행했었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 좀 많이 좀 달라요. 어느 정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긴 있었겠지만, 자,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약간 좀 일본과 조선의 조상이 같다? 라고까지 이것을 비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석해가지고 일본인들은 조선인들과 같이 바로 이 조상이 같기 때문에 같은 운명체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내성일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여기 내는 내자인데 즉 일본 본토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선은 조선선자입니다. 즉 일본과 조선 사람들은 운명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막 의식을 막 심어줘요. 여러분들 프린트 5페이지에 나와 있거나 교과서 48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린이 두 명이 서로 이제 달리기 하는 모습 보이죠? 근데 거기 가운데 뭐라고 써있냐면 내자하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선자가 같이 있습니다. 이 두 개 가치가 바로 근데 두 개 가치 보면은
이게 발을 한쪽으로 묶어가지고서 달리게 하는, 이거 뭐라고 하는지 갑자기 까먹었는데, 이런 장면을 지금 포스터로 그려놓은 게 있었죠? 이것은 바로 뭐냐? 조선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의 운명이 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게 되면서 바로 조선 사람들이 일본의 승리를 기원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한국시민서사 암동. 이 한국시민서사 암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프린터에도 이제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린애들이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매번마다 이제 단전에 길을 모으고,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합쳐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합니다. 목숨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런 식의 글을 어렸을 때부터 달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사람들을 이거는 교육한 게 아니라 아예 애들 머릿속부터 세뇌시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세뇌시켜가지고서 조선 사람들을 일본의 발전을 위한 땔감으로 쓰려고 일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측면을 여러분은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동감 1번 내용에서는 일선 동서론, 동감 1번 한국과 일본의 조상은 짝다른자, 동감 1번, 동감 2번 내선일체, 자, 내지인과 조선인은 한몽 등을 주장했습니다. 동감 3번 한국시민서사 암동, 자, 일단 외우고, 동감 4번 빈칸 읽겠습니다. 신사참배. 자,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만의 종교가 있어요. 이것을 신도 혹은 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러한 사당을 일본인들은 우리나라에 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신도를 이제 믿도록 어느 정도 살짝 강요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침 조회할 때마다 남산에 이제 커다란 신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신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쪽을 향해 가지고서 이제 경례를 같은 것을 하게 한다는가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서 아이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을 일본의 충직한 신하가 되게 해라, 천황폐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바로 조선인이 되도록 해라 라는 식의 인식을 팍팍팍 심어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동감이 4번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었고, 동감이 5번 소학교, 초등학교죠. 소학교를 그때부터는 국민학교로 개칭하게 됩니다. 이 국민학교의 뜻이 바로 뭐냐면 줄임말이에요. 황국 신민이라고 하는 말, 즉 황국의 신화된 백성이라는 뜻, 즉 천황폐하의 신하인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가 쪼여가지고서 국민이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선생님은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이게 바로 일제의 대표적인 잔재라 볼 수 있겠죠. 즉 국민학교 출신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일제의 잔재라고 해가지고서 나중에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서 만들었던 그런 단어가 바로 초등학교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일제의 잔재가 우리들의 머릿속을 굉장히 좀 나쁘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고 하는 말이 지금도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감 6번에서는 학교 및 관공서 등에서 빈칸을 적겠습니다. 일본어를 사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애들이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어디서 조선말로 뭐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딱 듣고서 그 아이를 데려와가지고서 무지하게 때려줍니다. 무지하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약에 어떤 애가 조선말을 하는 것을 다른 애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면 걔한테는 사탕 주고 걔 잡아가서 무지하게 패고, 막 이런 식의 행동을 벌였다 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선말을 못 쓰게 만들려고 합니다. 일본 관청에서도 일본어만 쓰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 백성들도 일본어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그런 형태의 강제성을 강요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동감 6번에 학교 및 관공서 등에서 일본어 사용 강조 및 조선어 교육 및 사용 금지. 동감 및 7번 한국의 역사를 왜곡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동감 8번 빈칸을 했습니다. 한국사 교육을 아예 금지를 해버립니다.
한국사 교육을 금지해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한국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걸 금지하게 함으로써 한국인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이 9번에는 한글 신문과 잡지 같은 것을 폐간시켜버렸고 다시 허용해줬던 거 그나마 또 이제 폐간시켜버렸고 여러분들 옛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욕이 있거든요. 예, 가끔 가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뭐뭐가 아니면 내가 성을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진짜 조선 사람들 성을 갈아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창씨 개명이에요. 즉 일본의 방식으로 이 조선의 성씨를 전부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뭐 신씨든 김씨든 박씨든 뭐 성씨든 어씨든 모든 성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을 갈아버리게 했으니 이 일본인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을 갈아버리려고 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10번 창씨 개명.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병창기지화 정책.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쳐주세요. 자, 병창기지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쟁이 터졌어요. 자 보면은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당시에 이쪽에 타이완 쪽이 있고 이쪽에 이제 필리핀이 뭐 이렇게 있겠죠. 자 당시에 일본은 당연하고 조선도 먹고 그 다음에 만주국도 대략적으로 다 침투해버렸어요. 자 차지했고 그 다음에 중국 쪽으로 진출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농촌 장악은 못했는데 철도가 다닐 수 있는 주요 도시들의 경우에는 일본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는. 심지어는 난징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중국의 수도였던 곳이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도 함락을 시켜버리기도 했었죠. 이른바 난징 대학살이라고 해가지고서 난징 쪽에서 몇십만 명을 함부로 죽였었던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많이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이제 군대가 나가 있다 보니까 전쟁을 하는 지역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상의 적이 만약에 일본에서 주로 전쟁 물자, 군수 물자가 생산이 되는데 마치 옛날에 임신왜란 당시 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일본하고 조선 사이에서의 거리를 강력한 해군을 동원해서 끊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군대가 각 지역에 나와서 전투를 벌이고 있지만 일본에게서부터 군수 물자를 받지 못해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물자 부족으로 인해서 패배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매우 높잖아요.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역에다가 뭐 탱크라든가 그 다음에 뭐 대포라든가 총리라든가와 같은 여러 가지 군수 물자를 만드는 공장들을 대거 세웁니다. 뭐 수력 발전소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지역에 산맥이 많다 보니까 광산들이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광산에서부터 많은 양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북부 지역은 바로 중화학공업, 무거운 화학공업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됐다 볼 수 있어요. 중공업, 그 다음에 화학공업, 중화학공업 같은 것이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북부에서 되게 많이 발달했다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남쪽의 경우에 어땠었느냐? 주로 생필품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경공업 같은 것이 남쪽에서 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일제가 패망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반으로 갈렸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남한하고 북한 둘 중에서 누가 더 잘 살았느냐? 중화학공업이 발달했던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북한 쪽에서 전기를 안 보내줘가지고서 남쪽에 정전이 일어났다니까요. 이런 사건까지 벌일 정도가 되다 보니까 바로 6.25 전쟁 당시 때에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만드는 기본 시설들을 이때 당시에 일본이 여기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거기다 또 한 가지 북한은 바로 일제가 만들어 놨었던 중화공업 단지 같은 것을 전부 다 이용해 가지고서 엄청나게 많은 양에 해당하는 군수물자를 만든 다음에 6.25 전쟁을 벌이게 됐던 것이죠.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2개. 병창기지화 정책에서는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서 한반도를 병창기지화로 만들게 됩니다. 자, 즉 중화공업단지를 육성했는데 목적이 바로 군수산업과 중간 2번 지하자원을 약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북부 박스 한반도의 북부에 동남이 1번 중화공업 주로 군수산업을 육성합니다. 동남이 2번에는 지하자원, 철과 석탄 같은 것을 약화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서 다음 주에 보면은 공업 발달의 불균형이 전체적으로 심화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1938년 중일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이제 상황이 아주 이제 이판사판이 됐어요. 이 전까지는 하더라도 여기까지 먹었거든요. 근데 중일 전쟁이 터지게 되면서 일본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서 중국을 정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일본의 정부가 이런 전쟁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었던 이유는 당시에 일본 내부에서도 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일본의 군부가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무작정 전쟁만을 수행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죠. 일본도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중국을 침공하게 되었고, 침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랐고 자원도 모자랐고 하다 보니까는 그때부터는 한국도 이때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해당되는 인적, 물적 자원 같은 것을 수탈을 하게 됩니다. 자, 별표 하나, 국가 총동원법. 자, 별표 2개. 인적 자원 수탈에서는 첫 번째 정답 1번. 국민징용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 일정 정도 숙련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강제로 일본에게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석탄을 캐는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본인이 주로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분야 쪽으로 조선 사람들을 투입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처음엔 지원을 했겠죠. 근데 누가 그렇게 힘든 곳에 가서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할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몇 명 이상 반드시 이 국가가 부르는 징용에 모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일을 했거든요. 실제로 홋카이도나 그쪽으로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던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한강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바깥쪽이 되게 추운 건 날씨이기도 한데 당시에 바로 이 사람들이 거기 끌려와가지고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일을 해도 너무 덥고 하는데 장비 같은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옷을 전혀 입지 못하고 그냥 거의 맨몸으로 너무 더워가지고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석탄 같은 것을 막 해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인들은 너희들이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월급들을 차례차례 쌓아가지고서 나중에 너희들이 집에 돌아갈 때 이것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그 탄광에서 한번 일을 하게 되면 신발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신발 같은 경우에는 탄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돈 주고 사게 합니다. 근데 그 신발이 너무 잘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신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밥 같은 것을 주는 것도 이 주먹밥 있죠, 주먹밥. 주먹밥에다가 소금 조금 뿌리고 그 다음에 된장국이긴 된장국인데 된장국에 건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된장만 푼 거예요. 그걸 이제 밥으로 준 거예요. 그걸 주고서 땅을 파게 하고 탄광 같은 데서 열심히 일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터널 같은 걸 뚫게 할 때 사람들 동원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강제 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셨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어떤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뭐 서프라이즈라든가 뭐 이런 데서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지역에 귀신이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서 이 귀신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해가지고서 나중에 아예 그냥 그 터널이 있는데 그 터널에 들어가는 입구를 아예 봉쇄해가지고 쓰지 않는 곳도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가지고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살펴봤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사람들 완전 깜짝 놀라잖아요. 왜? 거기 자세히 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쓰여 됩니다. 벽에 한글로 엄마 보고 싶어, 나 배고파요
밥 좀 줘, 나 집에 돌아가고 싶어, 막 이런 식의 한글들이 전부 다 쓰여졌던 겁니다. 바로 그때 당시 거기에서 계셨던 혹은 거기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원혼이 바로 거기에 남아서 일본인들을 좀 괴롭혔던 것이 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일본에 가서 강제로 끌려가서 일을 하다가 돌아가시거나 일본에서부터 돌아오시지 못하고 아예 일본에 남거나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혹은 거기서 아예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던 것이 바로 이 국민징용령에 의해서 끌려갔던 사람들이고요. 이번에서는 강제징병, 즉 강제로 징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쟁터에서 일본 군인만 가지고 전쟁이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조선 사람들 중에서 일본을 위해서 군대에 자원할 사람들은 모여서 가르쳐 가지고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근데 남의 나라 전쟁터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죽을 건 또 뭐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게 되자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몇십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강제로 징병을 해가지고서 전쟁터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것이 바로 징병제입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징병제. 근데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학도지원군대라고 해서 어린 애들, 여러분과 같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애들을 그냥 간단하게 한 몇 주 정도에 해당하는 바로 이제 군사훈련 시키고서 총 지어보내고 그냥 전쟁터에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총 들고서 전쟁터에 나가서 군사훈련 조금 받았다고 하지만은 싸워서 전쟁을 벌인다고 한다면 도대체 여러분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 전쟁터에서 우리 그 학도병과 같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총알 받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적들이 지쳤을 때 일본군의 본대도 쳐들어가가지고서 일본의 적들과 싸우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노동자가 돼지고 일본인들의 총알바지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동그라미 3번 여성 인력 착취, 즉 남자 가지고서도 이제 일본이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니까 여자 근로 정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포를 해서 여성들도 이때 당시에 강제로 이제 끌려가가지고서 여러 지역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본이 지금도 계속해서 뻥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너무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몇 년만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 됐었던 병사들이 전쟁이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이미 제대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터에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던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바로 혈기왕성했던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혈기왕성함을 풀고자 현지에 있는 여성들을 겁탈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들은 당시에 일본인 병사들을 위한 매춘부들을 고용해가지고서 걔네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일본인 병사들의 성욕을 전부 다 채워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몇 명이나 거기 가겠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 돈을 얼마나 주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인들은 채워지지 않는 위안부의 수요를 강제로 우리나라 전역에다 사실상 거의 다 할당을 해버립니다. 할당을 하고서는 아주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애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먹을 거 뭐 이런 것도 없는 그런 애들에게 야, 너 나 따라오면은 일본에 널 데려가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줄게 라고 해가지고서 여자애들을 꼬드긴 다음에 혹은 날 따라오면 넌 딴 거 몰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 라고 뻥을 친 다음에 혹은 나를 따라온다고 한다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 돈을 벌어가지고서 가족들에게 주면은 가족들이 잘 먹고 살 수 있겠지 라고 해가지고서 여자애들의 효심까지도 몰래 이용해 먹어가지고서 걔네들을 사실상 속여서 납치를 한 다음에 위안부로 만들어가지고서 일본의 군대가 있는 각 지역을 다 떠돌아다니게 하면서 부인들의 성욕을 다 채워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입니까? 일본 군대는 겉은 형식은 일본의 매춘업자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 그 매춘업자도 군대가 허용한 사람이었어요. 군대가 인정했던 그런 매춘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상 군대가 일본 군부가 주도해가지고서 바로 이 위안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일본 바로 군 위안부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일본인들이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바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과를 하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군 위안부로 끌려가셨던 그런 할머니들, 바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새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바로 이 경기도 광주 지역에 있는 나눔의 집에서 현재도 살아계신 분들 몇 분 계시기도 하잖아요.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바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별표 속에 물적 자원 수탈. 자, 인적 자원에서는 국민징용과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것들을 강제로 동원했고, 물적 자원에서는 바로 아예 불량미가 일본에서도 이제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식량을 수탈을 해갑니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우리나라에서 농부가 쌀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에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대신에 일본이 바로 당신에게서부터 이 정도 해당되는 쌀을 가져갔다라고 하는 표 같은 걸 줍니다. 그럼 이거 챙겨놨다가 나중에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 정부에게 이거를 청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일본 정부 패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던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제대로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렇게 뺏긴 것이 누가 주었겠습니까? 때문에 몇몇 사람들은 심지어는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 같은 것을 설마 변속관 근처에다까지는 이걸 지금 가져가려고 하겠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 변소 화장실이 있는데 근처에다가 바로 이제 몰래 땅을 파가지고서 거기다가 이제 자신들이 먹을 식량 같은 걸 묻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쌀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 쌀 별로 게 많이 생산 안 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 화장실에 근처에 묻혀 있었던 식량까지도 다 알아채가지고 파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일본 정부에게 고용됐었던 친일파 악재비에 해당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경우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들과 딸들 전부 다를 일본의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전부 다 갖다 놨더라. 경사로 나가고 그 다음에 위안부로 나가라 라고 하면서 막 연설했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사람도 있었냐면은 식량 같은 것을 전부 다 직접적으로 이제 뺏어가기 위해서 조선 사람들이 주로 어떤 데다 숨긴다는 것을 다 파헤놨다가 그랬다가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에게서부터 쌀을 이제 수거해 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같이 따라가게 가지고서 약간의 수고비는 좀 받겠죠. 가가지고서 이거 하나하나 찾아내가지고서 일본에 갖다 바치는 그런 악자들. 어떻게 보면 이런 악자들이 제일 나쁜 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뺏어갔었던 그런 식량들, 이런 식량들은 그러니까 마치 공산주의처럼 일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식량을 일부 조금씩 배급을 해줍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각종 재무지 같은 것을 분수합니다. 즉, 숟가락, 젓가락, 그 다음에 밥공기, 그리고 심지어는 철로 만든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왜? 전략 일자를 다른 데서 갖고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국내에서 미리 생산했던 그런 쇠붙이 같은 것을 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던 거예요. 예를 들면 절의 종이라든가 심지어는 학교 대문까지 다 뜯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총알, 탄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다 써버렸던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학교에서 맨날 단축 수업을 해요. 단축 수업은 좋을 것 같죠, 여러분들? 근데 실제로는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선생님이 애들 데리고 가서 근처에 있는 뒷동산에 갑니다. 뒷동산에 가가지고서 소나무 있죠. 소나무에서 송진을 긁어내는 데에 애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얻은 그 송진은 일본의 비행기 연료로도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전쟁을 수행했던 것이죠. 이게 무슨 여러분들 교육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집단 뭐라고 하지? 작업 공장, 북한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각종 쇠붙이, 농기구, 가마솥, 제사도구, 숟가락, 국그릇 등을 공출 이런 것을 국가가 가져간 것을 이것을 우리는 공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공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원전 도전 두 방을 맞고서 항복을 했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게 대항을 했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